지금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죠.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시킬 것이다. 집값과 대출에 대한 부분은 강화시키는 그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연끌하셨던 분들은 대출을 좀 부담을 낮추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2016년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도 큰 충격 여파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로서 매크로 환경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더 고조되는 시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이후부터 항상 강조해드렸던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부동산 대세 하락장, 그 정점기에 도달하는 2017년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동반된 대내적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피벗, 그리고 하우스푸어가 재생산되는 시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디플레이션 심리가 발생되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 시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주담대가 가장 높았던 2022년 하반기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기에 그 주담대 최고치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제가 그동안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에 대한 전망에 대했던 강의 영상들도 뒤따라 한번 다시 복귀해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2016년 충격 여파가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떻게 발생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하반기 이후부터 2017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피벗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라고 이미 전망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죠. 이미 주담대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한번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시중은행입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다 찾아서 기재한 겁니다. 자,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이 변동금리는 6개월 만에 변동금리고, 이 고정금리는 혼합형금리로서 5년 고정금리, 그 이후에 변동금리이고, 전세자금 대출의 변동금리는 또 6개월마다 변동하는 금리이고, 고정금리는 1년 또는 2년 픽스된 고정금리입니다. 자, 각 시중은행들의 금리를 보게 되면 최저치가 4%입니다. 4%. 신한에서 3% 후반의 최저금리가 있지만 거의 적용받지 못할 최저금리입니다. 우대금리를 대부분 다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최저금리를 보게 돼도 거의 4% 초중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정금리를 보더라도 약 4% 중반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또 최고금리를 보더라도 약 5% 정도 수준의 금리가 책정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고정금리는 거의 5% 후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이거를 전부 다 평균으로 냈을 때 KB은행은 5% 정도의 평균금리로 책정이 되고요. 우리은행은 4.8, 하나은행 5.4, 신한 4.7, SC 농협 5.4, 기업 4.9, K뱅크는 6.2, 카카오뱅크는 5.3%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미 K뱅크에서 상담 8%가 깨져버렸습니다. 이미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6% 돌파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젠 8%가 깨져버렸습니다. 8%. 여러분들 경험했던 2022년 하반기에서 23년 상반기에 주담대 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기에 대부분의 최저 금리가 5% 초반이었습니다. 5% 초반. 그리고 최고 금리가 7%였습니다. 7%. 근데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주담대 금리의 최고치를
또다시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저금리를 봤을 때 대부분이 한 3% 후반 변동금리로서 최고금리를 봤을 때 5% 거의 한 중후반 정도라고 보실 수 있고, 고정금리는 더 높죠. 4% 초반. 그리고 최고금리는 거의 5% 후반에서 6% 수준. 자, 평균금리로 봤을 때 KB는 전세자금 대출 4.7, 우리는 4.4, 하나 5.4, 신한 4.6, SC 4.7, 농협 4.3, 기업 5.5, K뱅크 4.2, 카카오 5입니다. 상단이 가장 높은 게 6%를 돌파했죠, 카카오에서. 자, 따라서 지금 주담대에서 이 모든 은행의 평균금리를 평균으로 산출을 해봤을 때 거의 5.3%가 나옵니다. 5.3%. 여러분은 이제 대출 받을 때 5.3%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고정금리는 은행채 금리입니다. 지금 코픽스 금리와 은행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상승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크로 환경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의 평균금리에, 시중은행들의 평균금리에 평균을 나타냈을 경우에 4.7%가 나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규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금리도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의 금리, 받고 있는 잔액 기준 금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0년, 21년 영끌했던 서울 외곽, 경기, 인천적 일대, 그 당시 초저금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저금리였던 0%대 금리였던 그 시절, 여러분들 2%대 금리로 받았던 분들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혼합평금리, 고정금리로 받으셨던 분들은 기존의 2%대 3% 수준에서 5년 동안 고정으로 받았는데 이제 뭡니까? 5년 고정 만기가 끝나네요. 이제는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대출금리 이자는 2배 이상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내야 됩니다. 그럼 대출 부담 압박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근데 이게 단기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고정금리에 준동하는 금리로서는 은행채 5년물 금리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주담대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생기는 거다. 선행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자, 근데 23년 1월부터 26년 1월달 이 그래프를 보게 돼도 23년 10월달 4.7%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서 2.8%로 은행채 금리도 낮아졌는데 2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26년 1월 달에 3.6%, 0.8%포인트가 높아졌다.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의 금리 또한 마찬가지. 23년 1월 달에 가장 높았던 4.29%였던 게 25년 9월 달에 2.49%로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코픽스 금리도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6년 1월 달 2.89%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픽스 금리뿐만 아니라 또 은행채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여기에 선행하는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 10년물 채권금리를 봐야 됩니다. 모든 나라는 미국 10년물 채권금리에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2020년, 21년 금리가 계속 낮았다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정점을 찍었습니다. 23년 이후.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미국에서도 10년물 채권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4%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아직도 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에서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높은 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4.23%, 24% 수준입니다. 자, 중요한 게 1년치에 미국 10년물 채권금리의 증감률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8.17%입니다. 낮아지긴 낮아졌는데 마이너스 8%밖에 안 낮아졌다. 그리고 3개월 안팎에서 보면 약 6%가 오히려 상승된 수치다. 그러면 미국 10년물 채권금리는 왜 상승될까요? 지금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죠. 이 트럼프의 여러 관세 정책, 감세 정책, 여러 가지의 트럼프의 정책안들이 전부 다 국채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EU와 엄청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에다가 지금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었죠. 뭐 지금은 잠시 철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철회한 이유가 뭡니까? EU에서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매각할 거다. 미 국채를 매각하면 미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놀라서 트럼프가 뭐 한 겁니까? 철회한 겁니다. 잠시. 또 다시 이게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EU도 상호관세 발표를 했습니다. 6개월간 유예를 하겠다, 일단 보류하겠다 했지만 아직도 대립각이 잔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IEEPA라는 법안, 대법원 판결이 이제 멀지 않아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불확실성이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였습니까? 저성장 늪에 빠졌던 디플레이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제로금리였던 이 나라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금리가 2.27%까지 올라간 상황으로 전개됐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케치 총재는 지금 확대 정책으로 엄청나게 돈을 더 찍어내야 됩니다. GDP의 약 250% 수준의 국가부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채권을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생겨서 금리가 올라가게 됐다. 지금 여러 나라의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채권 금리들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갔죠. 쭉 올라가다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25년 4월 기점 이후부터 엄청나게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5년 4월 이후부터 왜 높아졌을까요? 불확실성이 고조됐기 때문에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가 그 시점 이후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아지는 상황으로 전개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미 금리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상황이죠. 환율의 격차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죠. 1년치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26%가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폭이죠. 단기간 내에도 3개월 안팎에도 23%가 상승을 했다. 자, 6개월 내에 26%가 상승을 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상승을 더 크게 했다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더욱더 불확실성이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주담대 금리도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대부분 모기지 금리와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5년 은행채 금리도 마찬가지 10년물을 따라가기 때문에 얘가 높아지면 여러분들의 주담대 금리도 높아지게 되죠. 그럼 앞으로 여기서 멈출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채권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의 선에서 움직이는 시장금리는 어떤 금리가 있을까요? 단기채 금리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물 국채 금리를 주로
보고 있죠. 자, 2년물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 1년 동안 미국은 마이너스 15%가 하락했습니다. 1년 동안 15%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고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간 내에는 좀 올라갔지만 올라가는 폭이 크지 않죠. 3개월 동안 3.478%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1년 동안은 더 하락폭이 컸죠. 1년 동안 봤을 때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3개월 안에서는 뭡니까?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선행해서 먼저 시장에서 반영된 거죠. 당연히 2년물이 진행되고 또 단기간 내에 6개월, 1년치의 채권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기준금리의 선택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2년물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2년물, 3년물 국채금리를 먼저 보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1년 동안 79%가 상승을 했다. 3개월 동안 33%가 상승을 했다. 일본 국채금리가 지금 2년물이 1.24%입니다. 일본도 기준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더 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시장에서 먼저 반영된 거니까. 실제로 일본은 1.5%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3년물 국채금리가 대표적 금리입니다. 3년물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3.14%입니다. 3.14. 1년 동안 22%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그러면 1년물은 어떨까요? 따라 올라가죠. 따라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인데 2.76% 기준금리를 상회했습니다. 1년 안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여지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2.76%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럼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또는 동결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1년 동안 4%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1년물이. 상승폭이 크지 않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올라간 게 17%가 상승을 한 겁니다. 1년 동안 올라간 것보다 3개월 동안 올라간 게 훨씬 더 상승폭이 큰 거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생각한 게 시장에서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올라갈 여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가파르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 그 이유 중 하나는 통화정책 방향을 봐야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죠. 25년 10월달, 11월달, 26년 1월달에 발표된 내용들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통화정책을 볼 때 경제, 금융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고요. 경제에서는 물가가 포함되고요. 성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에서는 집값, 대출, 환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과 경제가 어떻게 시장에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통화정책 방향에 10월 달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통화정책의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면밀히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기조는 지금은 동결되어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는 계속 나갈 거고, 그리고 그 시기를 결정할 거다. 그리고 속도도 결정할 거다. 얼마나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1월 달에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자,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해 나갈 거다. 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없어지고 가능성만 열어둔 겁니다. 엄청나게 매파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추가 인하 여부를 살펴보겠다. 요 속도라는 글자가 없어졌죠. 얼마나 인하를 해야 될지 그 속도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이 내용이 없어지고 추가 인하에 대한 여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겠다. 갑자기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1월 달에. 근데 1월 달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통화정책은 대내외적 정책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 안정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그리고 추가 인하 여부 및 속도, 시기, 이 글자들이 전부 다 삭제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었죠. 자, 따라서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내용들,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경제와 금융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물가와 성장, 물가가 안정돼야 되죠. 물가가 너무 높으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이 저하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금융적인 부분에선 집값과 대출과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지만 인하를 고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응? 그리고 인하에서 만약에 동결 기조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물가가 높아지면 인하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동결을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성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 성장이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금융적인 부분에서 집값과 대출 환율이 불안정해져야만 합니다. 그죠? 자, 집값과 대출 환율이 안정적이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되겠지만 얘가 너무 환율이 높거나 대출과 집값이 너무나도 높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하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과.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나타낼 땐 물가가 불안정해져야 됩니다. 물가가 높아져야 되고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성장이 개선되면 금리를 높여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가 있죠. 또 집값과 대출 환율이 불안정해지는 게 더욱더 확대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봤던 통화정책 발표에선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물가가 10월 달에는 안정적이다. 다만 성장은 약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거 뭐예요?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집값과 대출, 이거 부동산 대책이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율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유의해라. 이건 뭡니까? 안정은 아니지만 그리고 잠시 그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수적으로 나타낸 거죠.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이네요. 그죠? 근데 이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통화정책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인하에 대한 기조를 계속 이어져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11월 달에 경제에서 물가는 불안정한 상태로 전환됐다라고 발표했어요. 물가가 불안정한 상태네요. 성장은 상향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집값과 대출 환율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유의해라. 라고 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에서 동결 기조에 거의 부합된 상황이네요. 이 당시의 통화정책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여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를 강조했습니다. 보수적이죠. 근데 26년 1월 달에 물가 안정을 예상했습니다. 물가가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성장은 개선됐다, 개선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집값과 대출 환율은 유의가 아니라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 인하가 삭제됐죠. 그 문구 자체가. 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물가가 불안정해야 되는데 물가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가를 제외하고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거의 흡사한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인하 기조는 아예 없어지고 지금 동결을 계속 유지할 거다. 지금 동결과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예상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안들, 대외 리스크들은 전부 다 물가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의 예상인 거지 추후 어느 정도가 될 건지는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기준금리 동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도 이게 계속 더욱더 리스크가 확대되고 물가가 여기서 만약에 불안정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 기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장도 다행스럽게 지금 저 한국에서 발표했던 2026년에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8%고 IMF도 1.8%였습니다. 근데 1.9%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2.1%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OECD에선 2.2% 수준을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25년도에 예상한 것보다 그 전망치가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악화될 수도 있는 여지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부합되지 않죠. 그리고 동결할 수 있는 유지가 생겨나게 됐고 여기에서 물가가 만약에 불안정해진다, 물가가 계속 뛰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기조가 동결해서 인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선택지가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기준금리 동결을 하던 추후 물가 상승의 영향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던 이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동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규제를 강화할 거냐? 우선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시킬 것이다. FX 금융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환율과 금융을 함께 안정화시키는 목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달러 유출 때문에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유동성이 확대된다? 그 유동성이 국내해로 유입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다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미국 시장, 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엄청나게 개선됐죠. 코인 시장, 미국의 자본 시장, 엄청나게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더 확대된 시장으로서 유출될 거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나게 되죠. 그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여러분들의 수입 물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지겠네요. 그런데 반대로 내수기업들은 굉장히 악화될 여지가 매우 커질 수 있다. 대부분 내수기업들은 국내에서 돈을 돌죠. 그런데 수입을 합니다. 달러로. 외국 자재 또는 원자재 이런 것도 전부 다 수입해서 국내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부채가 굉장히 많아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국내 생산하는 내수기업들이죠. 어렵죠. 그럼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그죠? 채권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워낙 낮은데. 그리고 물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출금리도 연동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또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용대출 역사상 최고치의 연체율이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도 연체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조심하셔라. 기업들도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죠? 국가부채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연체율이 높아지면 은행권들은 가상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상금리 높이면 신용요건 높은 사람들한테만 주되 대출은 축소할 수밖에 없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축소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는 영향으로 가고, 경기가 둔화되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다 유출될 텐데 외국 자본들 다 유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뛰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 그러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결국 환율시장과 금융시장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 아닙니까?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시키겠다. 수출하는 기업들 저기 돈 벌어가지고 달러로 받았는데 이걸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계속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해외에 투자하는 이런 현황들 전부 다 정기 점검하겠다. 그리고 정책자금 등을 좀 연계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이런 금융회사들 해외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들 잘 보고 투자자 보호하는 이런 개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보유가 많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매각, 한꺼번에 매각되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환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논의를 추진하겠다. 또 외환 금융 규제 개선하고 3종 세제 지원 신설하겠다. 외환 유동성이 많은 금융시장에선, 금융권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메말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 유예시켜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해외 주식 매각 이후에 국내 주식 투자할 경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해주겠다. 이런 또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환율 시장을 좀 더 완화시키는 구조, 그리고 외국 달러들을 나가있던 외국 달러를 다시 국내로 유입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대출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계부채 부동산 PF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하겠다.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 원래는 연초에 금융당국에서 GDP 성장률 이내만큼 각 금융권에서 관리하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도록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기존보다 더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럼 총량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DSR 적용 대상을 확대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DSR 적용 미적용자는 누구입니까? 전세대출 무주택자분들 확대시킬 겁니다. 확대. 지금 전세대출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죠. 근데 지금은 현재 1주택에 대한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적용자는 무주택자, 무주택자도 적용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까요? 올라가기 어렵죠. 항상 이 가계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해야지만 가격에 거품이 생길 수 있고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부동산 PF에 대한 사업장에 건설 경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자금 공급을 하겠다. 또 구조적 변화,
여러 가지 부실 사업장들 다 정리하거나 재구조화시키겠다. 또 새마을금고, 이금융권 이런 경우 건전성 관리가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체계적으로 강화시켜서 연착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도 나와 있죠. 이제 세제를 정상화시키겠다. 다시 합리적으로. 그렇다면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던 뭐 종부세나 양도세 이런 부분들을 손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 동결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규제를 강화시킬 거다. 어떤 규제? 지금 집값과 대출, 환율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환율은 좀 유연하게 대응해서 완화해주고 집값과 대출에 대한 부분은 강화시키는 그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물가가 안정적이고 성장이 안정적인 반면에 집값과 대출 환율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물가가 뛰는 구조이죠. 성장이 상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는 시장은 성장이 개선되는 상황으로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 집값과 대출 환율은 불안정한 상황이죠. 근데 물가만 지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전개되면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피벗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국가별 지금 상호관세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린란드 영토 분쟁 문제 때문에 EU 8개 국가, 나토 8개 국가가 파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EU 국가에다가 10% 관세,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2월 6일 이전까지 확답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5%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35% 수준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그 EU가 가만히 있나요? EU가 뭐라 그랬죠? 추가적으로 미국 모든 상품에 30% 추가 관세하겠다. 그리고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EU가 미 채권을 대량 매각하게 될 것이다. 매각할 거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10년물 국채금리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10년물 국채금리 엄청 올라가면 자본시장, 코인시장, 모든 시장들은 전부 다 하락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가 잠시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겁니까? EU는 지금 약 6개월간 유예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 대립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쟁에 대한 위험성은 훨씬 더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또 캐나다와 미국, 그죠? 지금 멕시코도 모든 FDA 맺은 모든 나라에 50%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뿐만 아니라 브라질도 마찬가지 그렇게 추가 상호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의 지금 상황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별 상호 관세가 보복 관세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IAPA라는 법안, 미국 비상사태가 발생되는 시기에 수출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관세율을 적용시킨 겁니다. 이 법안은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인데 세율을 건드렸습니다. 이게 위법하다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갔고 1심과 2심은 트럼프가 패소했습니다. 3심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불과 멀지 않았습니다. 패소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건 중간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게 될 경우에 본인의 모든 정책을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대법원 판결, 위법된 이 판결에 대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 무역법, 무역확장법을 대신해서 더 높은
더 고율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라고 저번에도 말씀해 드렸었죠.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훨씬 더 확대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불확실성이 큰데 이게 위법해서 위헌이 나오고 다른 법안으로 각 나라에다가 전부 다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에는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각국의 모든 나라에 약 1,500억 달러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거 전부 다 환급해야 됩니다. 1,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220조입니다. 220조 뱉어내야 됩니다. 그럼 뭘로 뱉어낼까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서 뱉어낼 수밖에 없겠죠? 뱉어낼까요? 더 높은 고율 관세로 매길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승소하면 엄청나게 더 추가적인 세율을 매기면서 관세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승소하건 패소하건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앞으로도 계속 산재되어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의장이 만약에 선임이 된다면 더욱더 불확실성이 커질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빠르게 내린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렇다면 시장은 반대로 흘러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초반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되니까 또 위험자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내리는 속도가 빨라진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각이 훨씬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동결돼도 마찬가지죠. 동결돼도. 지금 동결돼도 주가가 확 내려가는데 새로운 트럼프의 인사가 선임이 됐는데 동결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해도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 안보, 경제, 에너지 등등 미국은 패권국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했죠. 트럼프는 불확실성이 큰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자국 내 권력 과시 및 국외 군사적 침탈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이 가장 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이란은 지금 본격적으로 수출하는 원유 국가이죠. 그래서 앞으로 원유 가격이 더 상승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져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었고, 베네수엘라는 중진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끈적한 원유입니다. 그래서 바로 활용을 못하죠. 따라서 바로바로 원유 수출과 수입에 대한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란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커진다면 인플레 재발은 훨씬 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생겨난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미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정책 브리프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발표되었냐면 2025년 미국의 대규모 관세 정책, 거의 모든 수입품의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에게는 또 특정 산업에게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관세 부담의 실제 귀속은 누구한테 되냐? 외국 수출업자는 관세 부담의 약 4%밖에 흡수를 하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 오히려 이 관세 부담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96%가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전부 다 전가된 상황으로 통계가 나왔더라. 즉 관세는 사실상 미국 내 소비세처럼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 25년 미국 관세 수입은 약 2천억 달러 정도로 증가된 상황인데, 전적으로 미국 기업과 가계의 지출에서 나온 것 뿐이지 관세를 매겨서 나온 게 아니다. 수출업자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수출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환율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지가 되는 상황이네요. 브라질, 인도 이런 사례에서도 봤을 때 브라질에다 50% 관세를 매겼는데 가격 인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물량을 줄이고 거래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외국이 관세를 낸다라는 정치적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는 공급망을 왜곡하고 소비자 선택을 줄이며 경제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2018년, 19년 미중 무역전쟁 때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론, 미국의 2015년 관세 정책은 자국 경제 부메랑 효과로 나왔으며 외국이 비용을 낸다라는 주장은 신화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결국 관세는 미국인들이 지불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이후 앞으로 경기 침체가 도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요인은 미국에서부터 발생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거다. 기준금리 및 대출금리에 대한 전망해 드렸던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기준금리를 전망해 드려 왔었을까요? 22년 3월 달을 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최저금리 수준이었습니다. 1.25%, 미국은 0.25%였습니다. 이 강의 영상을 찍었던 시기에는.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 당시에 수지 동천파크 자이 24평 갖고 있는데 분당에 효자촌 현대 23평으로 투자 매수 해도 되냐? 투자 매수 반대다. 투자 매수 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는 하락 주기이고 22년도는 하락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다만 실거주로 갈아탄다면 찬성드린다. 다만 실거주도 대출 없이 실거주 하셔라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이 부여될 것이다. 근데 변수가 있다. 대외적인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이 당시에 러시아 전쟁 사태가 이제 촉발됐던 시기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 신흥국들은 금융 위기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발생될 여지가 매우 커질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여러 가지 3기 신도시 및 여러 가지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이 나오면서 27년, 28년 이후에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경기 악화되고 수요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거 감안하고 매수하신다면 매수하셔도 된다. 다만 전제 조건은 대출 없이 실거주 하셔라. 22년 10월 13일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당시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3%였습니다. 미국은 3.25%였습니다. 제목도 24년 여름 가을 시기 한국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이때 된다. 기준금리 이때 된다. 24년도 일때 된다. 근데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가 되었죠. 24년 하반기부터. 자, 한국의 기준금리가 최고치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강의를 들었던 사람은 저 사람 무슨 얘기할, 지금 금리가 지금 최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미국은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뭔 얘기예요? 이때는 야, 이게 최저금리인데 이거 지금 미국은 지금 거의 0%대 제로금리인데 뭔 얘기야? 이거 기준금리 인상이 뭘 나와? 미중무역전쟁은 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셨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전망 영상들은 항상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반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전망이니까. 그래서 중단기적인 예측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지금의 이 당시의 시장과 실제 제가 예측했던 전망과는 부합되기 어려운 겁니다. 전망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냐? 연준의 정책 목표들이 있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22일 우리나라 최고치의 3.5% 금리를 찍었던 시기였고 미국은 4.5%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시기였죠.
이 당시에 앞으로 2025년 이후에는 경기 침체 위기가 발생되고 경기 악화와 디플레이션의 심리가 생기는 그런 위기론이 발생될 것이다.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2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23년, 24년 상반기 부동산 매매 전세 반등 시기 전부 다 올 거다. 모든 전국적으로는 평균 80에서 85% 회복되고 신고가 경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25년, 26년 강남 일대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대세 하락장 진입이 시작될 것이다. 2025년 집값이 폭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2025년은 대세 하락장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세 하락장의 정점은 2017년에서 2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대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다 모아놨으니까 시청하시고 그리고 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말소 시점들이 찾아와서 공급량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생긴다라고 말씀해드렸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때 집값이 가장 낮았던 폭락했던 시기인데 이때도 의심이 굉장히 많았죠. 의심을 갖고 시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2024년 10월 26일 강의 영상입니다. 이 당시에도 앞으로 찾아오는 25년도에 가계부채 총량 규제, GDP 성장률만큼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총량이 완전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대출 한도 및 축소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스텔스 DSR 3단계 시행되고 여러 가지 거래량 급감, 매물 적재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는 금리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대출 금리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미국채가 계속 상승되고 트럼프의 트레이드 감세 및 재정 확대로 국채 발행 예상되고 고용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고 전쟁 확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뭔 얘기하는 거야 이때 말이 돼?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25%로 0.25%가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2.5%죠. 2.5% 인하의 속도가 조절된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인하는 다시 제로금리로 간다라는 생각이었죠.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24년 11월 8일 날 뭐라고 발표했냐면 트럼프 당선 위기에 2025년 부동산 시장 미중 무역 전쟁 본격화되고 경기 침체, 기준금리 동결이 되고 대출금리 상승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중지될 것이다. 25년도에 대출금리는 상승될 것이다. 물가 상승 발생 요인이 커지고 대출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국채 대량 매각으로 미국 10년물 채권금리 계속 높아질 수 있고 또 재정 적자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일본 엔화에 대한 타격이 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 정책, 유입 제한 이런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책 발표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원화 약세 내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환율이 크게 상승되고 외자 유출이 크게 될 것이고 수입 물품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금리 올라갈 것이다. 근데 아까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 금리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24년 12월 24일 강의했던 영상입니다. 이 당시 2015년 금리 인하에 대한 공포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자산 가격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당시에 미국은 4.5%였습니다. 이 당시 강의했던 영상에서 기준금리는 근데 지금 현재 3.7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하폭이 굉장히 적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2.5%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높아질 거다. 기준금리 빠르게 내릴 수 없다. 절대. 그죠? 근데 지금 3.75%입니다. 빠르게 못 내리고 있죠.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뭐 상쇄될 거다. 뭐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미 대선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킬 거고. 자, 그리고 경기 침체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유동성 해외 지방 자본 유출이 될 것이고 가계 긴축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상쇄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총량 규제 지속되고 주담대 금리 인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5년 3월 7일 이 강의에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75%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더라도 대출 한도 축소되고 대출 고금리 유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해질 것이다. 2015년은 이런 상태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고, 그죠? 실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인플레 재발될 우려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장으로 채권금리 올라가고 경기 침체 소비 둔화되고, 그죠?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채권금리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완전히 빠졌을 때는 이 하락하죠.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25년 12월 4일 날 이때 26년 이후 기준금리 인상, 주담대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부동산 가계부채 금융부실 터진다. 주담대 변동금리 상승하고 그 이유는 은행은 예대 마진율이 굉장히 낮아졌죠. 대출도 축소됐고 또 위험 가중치도 높아졌고 총량 규제를 하기 때문에 예대 마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걸 가상금리 올려야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변동금리 무조건 높아진다. 가상금리 인상으로. 고정금리도 마찬가지예요. 5년물 채권금리 상승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기준금리 나중에 인상될 여지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2년물, 3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되고 있고 시장이 예상하는 평균 기대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하우스푸어가 발생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강의에서 자, 한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원인에 대한 발생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기준금리 피벗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하락장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기준금리 피벗이다. 그리고 대출금리 인상, 이민정책, 감세정책, 관세정책, 각국의 보복관세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미중관세, 원유 감산, 즉 이 원유 감산이 나중에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될 것이다.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또 국채 대규모 모든 나라의 국채 발행으로 피벗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될 수 있다. 26년 경기 확장에서 경기 둔화 형식으로 가고 27년에는 긴축 및 완화 이렇게 형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안전자산 선호를 하고 위험자산 회피를 하며 변동폭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단기 채권 금리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장기 채권 금리는 계속 높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금이나 원자재 이런 수요가 많아지는 시점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완전히 침체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시장에는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가면서 오히려 채권으로 수요가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민정책, 감세정책, 관세정책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원유 감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추가 전쟁 리스크가 상존한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국면이다. 지금 영토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위험합니다.
1번 엔캐리 트레이드. 지금 일본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위험합니다.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될 거다. 엄청나게 확산될 거다. 그리고 글로벌 대규모 국제 발행으로 글로벌 재정 위기가 발생될 것이다. 특히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유럽 국가들의 악화가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군비 확산, 군 무장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또 엄청난 돈들이 필요하죠. 채권을 계속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역주나 저성장 침체, 세수 확보, 고령화 확대 등 공공부채가 계속 증가되는 이런 원인,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계속 발생돼서 위험하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 첫 번째,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며 규제를 강화할 거다. 이건 앞으로도 그렇고 내년에도 올해도 이건 올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스탠스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물가가 튀기 시작한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피벗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금 연끌하셨던 분들은 대출을 좀 부담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무리하게 받고 싶어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보시고 내가 어떤 방향과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시장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지 잘 가족 간에도 논의를 하고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